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에 의해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1부에서는 부동산 금융, 2부에서는 부동산 개발, 지금 3부에서는 부동산 개발의 전반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개발 금융은 무엇이냐?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금융이 융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PF. 부동산 PF란 담보나 보증 없이 해당 사업의 미래의 현금을 상환 지원을 한 부동산 개발 금융 중에 하나다. 이게 부동산 PF의 고도화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 지원을 한 PF 보증은 없습니다. 다 시공사 연대 보증을 요하고요. 시행사에 엄청난 에코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래 현금을 내가 개발한 상품의 미래 가치를 인정하는 프로젝트의 파이낸스의 본질적인 협의의 의미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보나 보증이 없으므로 각종 위험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본 PF 모두 강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브릿지와 본 PF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리스크를 어떻게 해치할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단계 론의 구성입니다. 보시면 개발 단계는 앞 2부에서 봤듯이 토지의 매입, 건축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의 단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금 조달은 시행사는 자체 자금을 계약금 정도 넣죠. 그래서 전체 사업의 5% 정도를 투입해서 건축 인허가 완료 전까지 매입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브릿지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브릿지론의 성향은 뭐냐면 부지의 감정평가보다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녹여져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브릿지란 단어 자체는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하지만 속성은 담보대출이죠. 담보대출 플러스 인허가 비용, 사업비가 포함된 대출을 브릿지론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건축 인허가 완료돼서 피저블스터디 사업 타당성이 가능하다 본다면 금융기관이 본 PF를 실행하게 됩니다. 본 PF는 어떻게 돼요? 브릿지론을 상환해서 안정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디벨로퍼는 내 사업은 준공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업은 안정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장기 저금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조달 범위는 브릿지론은 토지비, 초기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고요.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공사비, 토지비, 금융비, 기타 사업비, 통상 필수 사업비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여전사, 증권사, 캐피탈 같은 상호신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일금융권 같은 경우는 브릿지론의 참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도 금융기관의 브릿지론 참여를 관리를 엄격히 하기 있기 때문에 브릿지론에 1금융권 은행이 들어간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본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공익성도 있고 개발 사업자 이익도 보장할 수 있고 사업성도 안정적이다 그러면 호입지회 같은 경우는 은행 그리고 메리츠 화재나 여타 보험사들이 들어오거나 증권사 후순위 들어와서 트렌치 A, 트렌치 B, 트렌치 C 그 금리의 위험을 부담하는 순서에 맞춰서 참여하게 되는 그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리스크가 집중되는 민감한 구간을 연결하고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장치인 브릿지이지만 인허가가 실패하게 되면 골칫거리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릿지론의 개념과 구조에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브릿지는 단기 고위험 자금입니다. PF 구조 전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도 같이 합니다. 정말 계획과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인허가 리스크나 부지 매입이 100%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EOD, 이벤트 오브 디폴트, 부실화로 직결되는 연결고리도 같이 갖고 있다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본 PF로 전환되기까지 작은 공백을 메우는 연결 대출에서 브릿지
론이라고 합니다. 브릿지론에는 시행사가 있고요. 금융기관이 있고요. 브릿지론을 실행하는 그리고 착공해서 본피해서 상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브릿지론의 주요 특성은 기간은 단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금리는 본피해보다 높죠. 기간이 단기적인 인허가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브릿지론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담보, 토지 확보, 인허가 그리고 분양 계획 등을 자료로 제공하지만 실질로는 토지 확보와 인허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갖게 됩니다. 한령 부분에서 토지 매입비, 인허가 비용, 시공 계약 확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및 조건입니다. 분양률 예상치가 미달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건축물은 분양 예상치를 알 수는 없지만 뭐 업무시설 같은 경우 임대 같은 경우에는 가망 임차인들을 모집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공사 확정 전임으로 보수적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담보 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브릿지론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브릿지론 때문에 가감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고 그게 고발 고소에 따라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장도 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PF 시행사는 브릿지론 상환 조건으로 선 PF 조건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에 들어온 금융기관이 다시 선 PF 조건으로 다시 연결해서 본 PF로 전환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상환 구조 및 특징입니다. 만기 시 본 PF 실행해서 리파이낸싱으로 상환되고요. 브릿지론 정상 전환 시 자금 선순환 가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선 PF 조건부 상환 구조로 설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PF를 진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브릿지를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다양한 증권사들이 그 사업 구조 인허가 나면 우리가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그 부지 확보에 우리 자금을 투입해 줄게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공공택지 내 민간택지나 공공택지 내 대규모 아파트 사업인 경우 그리고 사업 분양성이 아주 우수한 경우에 가능한 얘기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물류센터처럼 뭐 쿠팡이라든가 다양한 엔드 유저들이 정해져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조건에 우수한 조건으로 임차 받을게 하는 매입 확약이 있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릿지론 구조는 SPC가 설립되고 자산, 부채, 자본,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에코티라고 그러고 부채는 뎁. 그래서 대주단은 부채, 차입, 담보 채권으로 확보하고 자산은 매입되고 자산 매입대금의 토지 매입비는 토지 사유자들에게 집행되면서 SPC로 자산이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 자산은 통상 신탁사의 담보 신탁을 통해서 관리 신탁이나 담보 신탁을 통해서 신탁사의 위탁 재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자된 자본금은 부동산 개발회사가 갖고 있고요. 신용보강을 통해서 브릿지 대주단의 신용보강에서 연대보증, 자금보충하장, 이자보충 확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입니다. 개발 사업의 핵심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금융 구조입니다.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본 PF 실행만 되면 준공 때까지 한시름 놓죠. 자, 여기에 이해관계자는 주관사, 은행, 증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연기금, 보험사가 있을 수 있고요. SPC, SPB, 특수목적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목적물을 준공하고 입주시켜줄 시공사,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중장기죠. 부동산의 비탄력성 때문이죠. 그리고 브릿지론보다 금리는 낮습니다. 왜? 장기적입니다. 조건은 책임준공 약정, 분양보증, 담보 확보. 그러니까 책임준공 약정은 건설기간이 40개월이면 40개월 내에 내가 책임준공하겠습니다라고 시공사가 대출기간에 지급보증, 이행보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보증 못했으면 어떻게 되냐? 채무인수, 대출금을 전액인수해서 상환해야 되는 책임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사업 타당성과 사업의 분양성을 보게 되어 있는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타공도해서 토질이 어떻고 안반이 있는지 지하수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반적인 안전성 검사도 같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 이후에는 시공비, 분양 마케팅, 인테리어 등이 시작됩니다. 리스크와 조건은 DCLR,
DSCR, DCR이라고 하고요. LTV, 부채 상환 비용이나 론투밸류, 그리고 수익성 지표를 심사하게 되고 분양률, 공정률, 보증 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시공사는 대형 건설사인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환 구조 및 특징입니다. 상환 구조는 본 PF 상환은 미래 현금, 즉 분양수익금이 되겠고요. 분양수익 또는 임대수익으로 전환됩니다. 일부는 구조조정 리츠나 운용 리츠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리츠 전환 시에는 세제 혜택 및 자산 유동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념과 구조를 보게 되면 아까는 토지주가 있으면 이제는 수분양자가 있고요. 신탁회사가 있고요. 건설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SPC는 건물, 건축 중인 자산이 있을 수 있고 토지, 부채, 자본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대주단은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트렌치 A, B, C 구조를 갖고 있고 브릿지로는 본 PF가 일어나면서 대여출은 상환하게 됩니다. 통상의 신탁사의 위탁자산으로서 대주단이 1순위 수익권을 갖고요. 1순위 수익권은 처분 가치에 제일 먼저 상환해야 되는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순위는 시공사. 시공사도 론으로 100% 시공비를 조달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통상 130% 정도의 2순위를 시공비로 책정해 놓는 경우가 다분사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사업주 SPC가 신탁사의 수익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은 수분양자부터 나오고 신탁사의 계정으로 입금돼서 운영계좌와 그 상환계좌, 그리고 상환계좌는 대주단의 본 PF를 분양되면서 상환하고요. 운영계좌는 그 건설비라든가 기타 분양관리비, 광고비 등을 집행하는 자원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론과 본 PF를 비교한 표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단계를 보면 건축 직후군, 그리고 리스크 피크 구간의 단기 자금 매몰이다. 그리고 금리가 높고 한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인허가 시공사의 불확정으로서 매우 리스크가 높다. 본피는 착공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디벨로퍼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 자금 조달 계획이다. 그리고 책임준공 약정 기반은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고 현금으로의 가시와 책임준공 분양보증 DSCR 부채 상환 비율이고 기준을 통해 리스크 조절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먼저 위험 요소입니다. 브릿지론에서 앞선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본 PF로 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만큼, 왜냐하면 개발하면 개발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야가 아닌 그 상업용 일방이 아니라 주거용지로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단위가 안 되든가 도시개발 시설로 그 인허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전답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로는 대출 기간 또한 중요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감정 평가가 단순히 부지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미래의 그 인허가 가치가 반영된 평가인지도 대출기관이 심사에 반영해서 부실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주택부지지만 실패하면 전답 임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브릿지 대출은 일반 토지담보대출과 동일시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가 승인 또는 변경 가정하에 개발 가치를 반영하는 감정평가 금액이 상향, 부풀리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위반 행위도 적발됐고 채권자 요청에 따라 공매 중단 요청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정평가는 1,000억인데 대출이 700억이 나갔는데 쉽게 얘기하면 낙찰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00억 이하 채권자 손실이 발생하면 700억 이하에서 공매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지가 본 PF보다 사업 판단 난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기관은 인허가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는 사업주도 판단하기 어렵고 인허가 관청에 실질적인 태핑돼서 인허가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 순간에 인허가가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확정이기 때문에 사업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브릿지를 토지담보대출 구분하여 심사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사업 계획에 생활용 숙박시설로 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생활용 숙박 쓰기 어려워. 그래서 호텔로 사업 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재신청을 해서 변경 승인을 받기까지 사업기간과 금융기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사에는 거의 없는 복합개발 사업의 브릿지 참여도 복합개발 사업 내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해서 인허가가 장기 지연되고 투자자 확보에 난항인 경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청을 건립한다든가 대규모 외자가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경우에도 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척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송도에서도 사실 많이 발생했습니다. 브릿지가 생각보다 장기 대출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일정대로 진행되는 확률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그 토지를 100%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매수자는 사고 싶은데 매도자가 없어. 아니면 죽었어. 상속 중이야.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디벨로퍼에서 부지를 매입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대출기가 만기까지 이자를 확보하는 구조로 취급하지만 대출 만기 연장 시 이자 지급 능력 부분이 문제로 실질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브릿지를 연장하는데 금융기관에서도 금융위에서 금감위에서도 브릿지 연장에 대해서 엄격히 심사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부분의 시행사는 브릿지 만기 연장 시 추가 금융비 조달 능력이 열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내 에코티는 충분히 들어갔어. 근데 연장하는데 1년치 이자를 선치로 받는다. 구속성 예금 원래는 어렵지만 선치로 만약에 이자를 1년치를 부담하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수십억에 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주가 다시 그 자금을 조달해야 되면 사업주 수익도 줄어들고 리스크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례 이상 연장할 경우에 유동성 부정으로 부도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년이 초과되는 경우에 불확실한 리파이낸싱을 전제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릿지 론이 부실화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대출기가 아니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죠. 특히 도산공원 사거리의 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선순위 대출 금리도 사실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중순위는 여진사나 캐피탈이나 증권사가 트렌치 1, 2, 3 그러니까 A, B, C, B씨에 들어갔는데 A 선순위 기간도 자기 자금을 전액 상환받기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B씨에 있는 대주들은 다 손실 처리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는 최소한 100% 확보해야 돼요. 만약에 토지가 100% 확보 못하면 담보 처분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매수자를 찾기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나 민간임대 사업장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고요. 브릿지 취급 후에 토지 80% 수준인데 수개월 내에 100% 확보하겠다 하지만 2년 경과한 시점까지 토지 확보율이 80% 답보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브릿지론을 태우는 대출 기간은 토지 확보가 최소한 100% 확보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지죠. 그리고 입지가 좋으면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역삼동 모 부지 같은 공매를 통해서 채권 회수가 완료된 사업장도 있고 강남에 있는 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부실 채권을 인수해 갖고 자산운용사가 운영해서 정상화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대출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입지라도 좋아야 차선책을 강구할 수 있다. 경기 회복 시 좋은 입지부터 먼저 정리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공사다. 본 PF의 목적은 준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준공하다 수도된 현장과 준공된 현장의 담보가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준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단단한 그리고 시공 능력이 우수한 시공사가 그 디벨로퍼의 시공 참여자로 선정되는 것 또한 아주 좋은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형건설 리스크도 이번에 공사들이 대부분 다 중단됐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해서 진행되는 걸 보면 역시 시공사가 어느 정도 부실을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의 중요성. 100% 분양이 되더라도 준공이 안 되면
도루묵입니다. 공정 막바지 대체 시공사 선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사비도 늘어나고 마지막 자금이기 때문에 공사비 PF 자금이 100% 소진됐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1, 2개월 늘어지는 거는 큰 이슈가 없지만 준공 시점에 1, 2개월은 금융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초기보다 뒤로 갈수록 훨씬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업 기간 중 시공사의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부도나지 않게 금융도 잘 관리하고 금전 신탁을 통해서 시공사 부도를 사전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의 협력업체한테 신탁사를 통해서 대출 기관이 직접 그 공사비를 지급하는 형태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100% 분양이 돼도 준공 막바지에 시공사가 부도나면 추가 사업비를 조달해서 준공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 배상 문제든가 유치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부도는 진짜 디벨로퍼가 끝까지 이제 안심하지 못할 부분인데, 시공사가 부도나면 모든 게 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론도 더 증액해야 되고, 대체 시공사도 선정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책임준공 미이행에 대한 채무, 그리고 그 제3채무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급 하청업체들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다 리스크에 놓이게 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실사업자들의 대체시공사로 참여하는 리스크도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공능력이 열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지향하고, 시공사 리스크 해치를 위해 신탁사 책임증후 또는 HF 보증서를 받아서 시공사 부도를 사전에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고, 분쟁 및 민원 발생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 동시형 생활주택 정말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주거를 겸비한 호텔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주거가 부정됨으로써 생활용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고, 사기 분양에 대해서 그 준공 분양이 다 됐는데 잔금 이슈가 계속 남아서 분쟁이 있는 사업장도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는 대체 주거 부동산 상품인 경우 향후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하락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개발 사업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치해야 될지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류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저온 냉장 창고의 수요가 늘어나서 저온 냉장, 초저온 냉장 시설이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시장이 이제 협소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온 시장을 요구하는 업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온 시장 물류센터가 현저하게 부실하게 되고, 지금은 뭐 상온으로 전환해서 판매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 개발 금융의 사례를 통한 디벨로퍼와 가정, 본 PF 과정, 브릿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특강이 만족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을 처음 접하는 여러분이면 단어에 하나하나 익숙해지시면 좀 더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